타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2월 11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하원이 되고 있습니까? 칼 홀스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냈을까?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2008년 미국이 재앙적인 금융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원은 바로 궤도를 이탈했었다. 요란하고 놀라운 원내 투표에서 국회의원들은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구제 금융을 물리쳤고 그 결과 경제가 침체되면서 시장이 폭락했다. 상원은 입법계에서 필요한 어른들의 감독을 제공하며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상원이 좀 더 어른이고 하원은 애들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상원 공화당 회의는 최근 어느 때보다도 공개적으로 분열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법이 이 국경법과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법을 연계해서 하는 게 이제 통과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국경 안보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개월을 서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보낸 후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그 결과로 나온 초당적인 입법안을 즉시 철회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경 단속을 외국 지원과 연계하자는 제안을 막았던 공화당 의원들인데 하원 내 구우파와 마찬가지로 우파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고 상원을 규정하는 전통적인 입법부의 말 거래에는 관심이 없는 이념적 순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비록 그들이 공화당 동료들이 민주당하고 얘기해서 탑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공화당이 만든 국경 법안과 비슷할지라도 어떤 법도 진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와 당이 다르면은 무조건 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무조건 안 돼.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꼴 같은 거를 보게 되네요. 이게 타락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 상원 의원인데 너무 양극화되어 사람들은 의심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의심의 혜택이라는 게 참 고차원적인 용어 같은데 서로 이견이라든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원문을 가져와 봤어요. It has gotten so polarized that people are not given the benefit of the doub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분열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며칠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극우적인 저항이 상당한 하원에서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통과될 것 같지만은 하원에서 또 문제다 이거죠. 상원이 이 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고 해도 머코스키 위원 등은 상원의 하향 궤도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기관에 대해 느끼고 있는 슬픔이 있다. 이분인 모양이에요. 알래스카 상원의원인 모양인데
이 반드시 이 투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관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상원과 하원의 차이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치적인 내분, 교착 상태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합니다라고 겉 그 표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결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초당적 국경 협상 결령 칭찬했다. 나는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 법안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더 힐에서 이런 보도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각 주에 2명씩 뽑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50주면은 지금 상원은 100명밖에 안 되죠. 그 매독 인구가 되는 데서도 하원은 각주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400 뭐 35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검색을 해서 찾아본 거는 우리나라가 그 좁은 땅덩어리에 300명이죠. 이건 너무 많아요.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 인구 매독 하는데도 435명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과 예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하원에서만 발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상원은 그런 뭐 공고안을 상원에서 그 통과시키더라도 결정적으로는 하원에서 그 표결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도 찾게 됩니다. 법안이 법이 되려면 미국 하원, 미국 상원의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민주제도를 그 가져가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됐던 게 아닌가. 음, 이게 그 의심의 혜택이란 용어를 그렇게 저는 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그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합리적인 의심 이런 용어들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느낌이 오는 게 한국 그 단원제의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 제도 없애고 그 지방자치 의원들 없애고 그 세비 받아 먹는 그 뭐 우리나라 디프레이션도 돼가고 있는데 좁은 땅덩어리에 국회의원 300명씩이나 돼 먹고 세비도 뭐 1억 얼마요? 그 해서 지들은 임금만 올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반뚝 잘라서 한 150명만 해라. 그런 정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또 뭐 좀 섭섭하지 않느냐? 기왕에 지방자치도 그 DJ 그 대중 선생님께서 그때 대통령 되면서 만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인구 비례도 중요한 거고 또 각도의 그 대표들이 또 필요한 거니까 우리나라가 그 각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각도? 또 그다음에 이제 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시가 있죠. 그 도에 들어가지 않는 직할시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거기에 2명씩만 해보자. 그러면 상호는 우리나라 뭐 한 50명도 안 될 거예요. 50명이 뭐예요? 한 20여 명? 아주 효과적인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원은 우리도 인구 비례로 뽑자 이게 인구 비례로. 그래야 이게 정당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 선거제에 대해서 그 공부해 본 적이 없지만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낌 같은 느낌, 직관 같은 게 오면은 우리도 한번 양원제 시험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상호 견제도 되고 그 다수당의 그 횡포도 막을 수 있고 또 신중한 그 개나 뭐 무슨 법 뭐 툭 하면은 무슨 법 특별법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이태원이 특별법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도 어떤 보상하는 그런
해당법이 있을 것 같은데 툭 하면은 뭐 특별법 이런 거 해가지고 난 그런 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나토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장려했다. 이런 표현은 케이트 설리반 CNN인데 이 CNN은 우리나라의 그 한겨레 같은 신문으로 이제 인식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재선될 경우 동맹의 핵심적인 집단 방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인정을 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심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동맹국의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는 집단 방위의 약속이긴 하나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거듭 위협을 바이든이 아니 트럼프가 했다는 거죠. 방위미 분담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4년 전의 그 상황을 지금 느끼고 4년이 좀 더 넘었죠.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돈을 내라 돈을 한국도 일본도 나토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미군 주둔비 한국이 다 댈게 트럼프 엉아한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신 이제 뭔가 받아내야죠. 그 대신 우리에게 당신 우리한테 뭘 줄 거야? 응? 미국 돈 거 쓰지 않고 미국 주둔 우리 한국에서 하게 해줄게. 우리가 돈 다 댄데도 우리 경제 많이 발전했어. 당신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뭔가 빅딜을 받아내야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좋다 이게. 일본은 종전 아베 팀이 미래 준비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아베가 또 잘 그 트럼프한테 가서 그냥 대통령 취임 전에 가서 쫓아가가지고 저기 골프 회동도 하고 딸랑딸랑 거리고 참 그 일본 수상도 해먹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나토는 각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수십 년 대치를 대비해야 합니다. 나토 사무통장. 요 뉴스는 우크레인스카 프라브다 지에서 나온 건데 스톨텐베르크는 그 사무통장 이름이죠. 동맹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대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동맹 회원국들은 방위 산업을 더 빨리 확장해야 요거 좀 한국이 돈 벌어야 되는 요거 기회 놓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러시아의 침략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엉아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그 법안을 자꾸 그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미국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일본 측에서는 이러다가 미국이 제2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정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일보 일본판에서는 트럼프 하나의 중국 파기 중국 대만 그래서 이 중국을 파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중국은 대만을 봉쇄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기본 방침이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성 모호성 재검토에 착수하겠다. 참 이런 말들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
용어를 오바마 때부터 해왔죠. 2025년 1월 20일 만약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과 대중정책 전환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한다면은 다음 달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와 남부 전구, 대만 주변 해역에서 특별 중요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푸젠성 해사국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임검을 예고하고 대형 감시선을 투입한다. 중국 상무부 역시 국가통일법을 근거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에 의한 조국 통일을 지지한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42.7%나 차지하는 한국도 이것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일본 측 뉴스를 보면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 물동량이 한국이 62%, 일본은 무려 80%나 된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패전의 1,000만 명 대피도 독일 신문에서 보도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교도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최대의 지원국 미국에 의한 향후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불투명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 신문은 유럽이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량의 피난민 유출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의 전쟁 확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혔다. 1,000만 명 정도의 난민. 그런데 그 산업 인력이 부족한 그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겠지만은 대신 이제 그 국방비를 왕창 써야 된다는 얘기죠. 방위 산업을 다시 돌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유럽이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중동부 이렇게 했는데 유럽 쪽으로 어떻게 좀 돈벌이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잠깐,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지금 디프레이션 중국하고 똑같이 되는데 중국제는 이제는 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둘 다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다. 바이든의 실수가 밈을 유발했다. 번드 데브스맨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BBC 뉴스 워싱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밤 기자회견에서 이집트 지도자 압델 파타 알시시를 비난자들로부터 자신의 인지 능력을 방어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헷갈리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 이집트인들은 멕시코 아랍공화국 만세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걸 밈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집트에서는 주민들이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RCC를 멕시코 사람인 엘 미스키로 지칭을 했다. 이집트가 좀 언론 통제도 하고 약간 독재적인 성격이 있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엘 미스키라는 것은 아랍어로 멕시코인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 저도 헷갈리네. 바이든 대통령도 유머를 한 건가? 아, 대통령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주 공식적인 거에서 무슨 뭐 사담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의 실수에 대해 불신과 분노를 표했고 일부 사용자들은 가자 전쟁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그 순간을 이용했다. 바이든은 최근 뉴스에서 1996년 사망한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을 엠마뉴엘 현재 마크롱 대통령으로 홍돈을 해서 또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뭐 거의 치매성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멕시코에도 그 피라미드가 있죠. 이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지만 요렇게 서 있는 이 배치 구도가
오리온좌죠. 오리온 벨트좌.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문을 그렇게 해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해가지고 오리온 벨트의 그 삼성 세 개의 별을 요렇게 그 실질적으로 졌단 얘기예요. 일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멕시코의 피라미드를 혼동했다고 주장하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자,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이런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뭐 그럼 뭐 바이든 대통령 혼돈할 수 있겠네. 아, 그렇죠. 이집트에도 피라미드 있고 멕시코에도 그 있지 않냐? 멕시코 게 아직까지 더 멋있게 져놓은 것 같은데. 음, 이런 뉴스, 이런 거는 참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기분이 드네요. 심각한 얘기 같은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소 따로 기시다의 배신으로 어이없는 끝인가? 권력 잃은 킹메이커에서 당장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외무 대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혼자서 개파 존속을 주장했었죠. 지금까지라면 용서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은 아무래도 모습이 다르다. 그 아소 각하라 해도 좋을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가? 노골적으로 전 총리 스가 간이라고 약칭을 하고 있네요. 얕버는 아소의 모습에 주위 대의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이상한 행동을 할 정도로 아소는 초조했다. 기르는 개라고만 생각했던 기시다 후미오가 갑자기 목덜미를 물었기 때문이다. 파벌을 유지하겠다고 명언한 것은 이제 아소파뿐 당권파로서의 정권을 지켜온 것이 일전해서 이제 소수파가 되고 고립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아소타로는 18, 아소토라의 18번, 18번이라고 우리 그러죠. 이게 18번이라는 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구나. 왜 18번, 18번 하나 있는데. 야, 너 노래할 때 너 18번 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우리나라, 야,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런 거 물어본 적이 다들 쓰면서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설마 그게 생겼겠어요? 여기 보면은 아소따로의 18번이라는 거 이제 허구한 날 다른 정치가가 꺼리는 것을 말하는 말실수 전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소따로의 전매 특허 같은 거다 이런 얘기겠죠. 아소의 발언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세상은 가미카와 상천인의 가미카와라고 이름을 알게 된과 동시에 그녀에게 동정했다. 근데 그 외무상은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했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라고. 총리 기시다의 배신과 일찍 떠난 사람들, 아소가 총리 자리에서 쫓겨난 지 15년, 아소도 총리를 잠깐 했었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주위에서는 더 이상 노예로밖에 보지 않는다. 자민당을 좌지우지해온 보스들의 말로에 계속 이런 이 노땅 꼰대들의 정치, 우리나라도 이제 그 노땅 꼰대들 좀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또 미국은 지금 노인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일본만 하더라도 좀 판을 갈아보자 그런 거. 아소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나이 차이가 15년이라고 또 15년이나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럼 어쨌든 실세는 실세입니다. 아소따라가 우리나라 그 한일 관계 그 정상화하는데 특사로 와가지고 뭐 이태원 그 참사도 그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만나고 뭐 이런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거죠. 딴 사람보다도 정치력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 같다. 딴 사람들은 다 파벌들을 해체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뭐 파벌이
하는 그런 것들도 정치 후원금 이런 거 투명하지 못하게 못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정치 후원금들이나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아베가 그 사망하면서 우리나라 그 무슨 교죠? 통일교 이런 거하고 또 무관하지가 않는 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일본의 정치는 우리나라를 빼고서는 자기네들 정치도 그 성립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나 뭐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멈추지 않는 중국 경제 지옥화에 마치 30년 전 일본 폭락하는 대형 은행주를 사들이는 국가대의 국가 무슨 부대 이런 한자로 보면은 정체와 정부의 대주 공매도 금지 조치. 우리나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은 이 민가부라는 그 매체의 코다이라루 시로라는 사람은 그 공매도 그 글로벌 표준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 좀 부정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재현하려는 중국 PKO라는 의미가 프라이스 키핑 오퍼레이션이라고 어, 주식 시세 유지라고 뭐 얘기를 할까요? 주가 받침? 그래서 갖가지 계책을 부려 뒷받침한다.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이로 인해 주가의 시그널링 기능이 빼앗기고 사람들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제병을 눈치를 못 채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도 제한부 주식의 대주금지. 그러니까 대주라면 여기서 이제 빌려주는 거를 얘기해. 대주가 뭔가 해서 제가 한자를 그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제한부 주식은 주식 신규 공개나 증자, 사원의 주식 보수 등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가운데 락업으로 불리는 일정 기간 매각 금지 조항. 일본에게는 고고색 창연한 그 방법이었다 이게.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 공매도를 그 경고한 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가안전부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혼란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중 투자를 동요시켜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 투기 세력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 스파이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 스파이를 감시 적발하는 국가 안전성은 작년 이래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 공매도는 국가 반역죄로 적발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런 얘기예요. 공산국가니까는 또 이런 해석이 되는군요. 중정부계 펀드는 대형 은행주의 매수 지원을 실행한다. 어, 주가를 받치려고 시장을 무대로 한 공포 정치나 다름없는 거다 지금. 중국 정부계 펀드가 대형 은행주를 공공연하게 사들이고 있다. 국가대로 불리는 정부계 자금의 움직임이다. 국가대기라는 게 이제 정부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계속 매수 작전을 하고 있다 이게요. 정부 개입을 통한 매도 억제와 매수 뒷받침,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 경험상으로 성실한 투자자는 중국 주식을 단념해 다른 시장에서 매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작년 이래의 일본 주가의 상승은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도피머니에 의해서도 지탱되고 있다. 솔직하게 잘 얘기를 했네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우리나라 증시로 좀 와주면 좋는데 우리나라도 중국 공산당 애들 우리나라 걸 중국 공산당 애들이 배워간 건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걸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거지 불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1의 주적이 중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 행동하는 짓은 비슷해요. 이 정부나 그 중국 공산당이나 경제는
경제나 기업이 안는 문제의 해결이 연기되고 마그마는 언제나 불이 붙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나 기업 실적의 근거에 투자 판단을 내리려는 투자자를 닫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돈만 유입되는 시장은 프라이싱, 가격 조절 기능을 잃는다. 그래, 이것은 바로 버블 붕괴 후의 일본이 1990년대에 저지른 잘못이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PKO에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 기본은 거액의 공적 자금에 의한 직접 매수 지지다. 그래서 보험, 공적연금, 그래서 그 주식을 사기 쉬운 신단독 운용 지정 금전 식탁을 설정해서 2년간의 8조엔을 그때 투입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정남이 떨어진 30년 전 일본이었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질 않고 일본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은 정말 일본의 실패 사례를 제대로 연구했나? 97년 11월에 일본판 금융 위기 이거를 다시 언급하면서 부실 채권 문제를 그거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생생한 기본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으로 망하는 건설사들 다 망하게 하고 부동산 PF 해가지고 그 중간 그 금융 성격 망하면은 망하게 놔두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파탄이 되고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엔 정권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설 겁니다. 라고 하고 표를 얻든지 그런 승부를 할 수 있는 정치는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이게 모두 세계 제2위 경제대국에 오른 직후의 거품 붕괴라는 의미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2위가 됐는데 건방을 떨면은 죽이는 거예요. 이 새끼가 또 내 자리를 엿보내 이제 그이 조폭이나 그 마피아 보면은 2위 서열로 만족을 해가지고 충성맹세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이 자식이 두목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게 눈에 좀 띄었다. 그러면 바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죽고 있는 차례죠. 여기에 이제 꼬붕으로서 그 이 중국에 달라붙었던 친중 그 한국 그 이 경제 이게 같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탈중국 하라. 이제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우선순위가 제1의 주적이 중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커서 이걸 슬럼프 타임즈를 하면서 이 북한식 용어를 쓰면은 고난의 행군을 우리는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 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그렇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내 생각이 그래도 그좀 괜찮네. 살긴 힘들겠지만 다 같이 못 살면은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그런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관광 재개에도 중 6호 왜 안 오나 경기 침체 패턴 변화 중국의 그 경기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사실 뭐 그 뉴스 제목에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6호들이 많이 가는데 한국에만 안 온다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 쭉 보면은 자관 지금 중국이 안 좋으니까는 안 온다 이게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중국 부동산 불황은 이제 장기화되고 붕괴되는 거죠,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그 덩달아서 부동산 붕괴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거품은 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망할 건설사들은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생각을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중국의 그 해안 도시들, 일선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4% 낮아졌다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내려갔는지 주택 가격이 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뭐 관광 중국 관광객으로 돈 벌 생각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라.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